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어업 실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 국적선의 미국 항구 입항이나 한국 국적선이 획득한 어획물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지난 2017년 12월 한국 국적의 원형어선 두 척이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관할 수역의 금호 조치를 어기고 해당 기간 불법 조업을 실시했기 때문인데요. 환경단체들은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 국가가 대부분인 불법 어업 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것 자체가 국격의 치명타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라는 속담이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 현재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국회의원분들 제발 일 좀 해주세요. 2019년 9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매주 금요일 토론 아니고 수다 시간입니다. 네, 지금 마이크 켜지기도 전에 두 분이서 수다 떨고 계신 저 두 분은 부동산 수다 파트너. 마이크 켜졌거든요,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네,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한문희 교수님 나오셨고요. 김희만 부동산은 김희만 수장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정말 우리 게스트 중에 수다가 제일 많은 두 분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이 코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뭐 한 달에 한 번 부동산 수다 할 게 있어? 이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두 분의 수다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9.13 대책 1년 됐어요. 굉장히 강력하다고 평가받았던 대책인데 먼저 복습을 좀 한번 해보죠. 김인만 수장님 9.13 대책 어떤 내용이 있었죠? 진짜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그러게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그거 막 발표 나오자마자 그렇죠.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렇죠. 그랬었는데 벌써 1년이 돼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네. 좀 강력한 대책들이 많이 나왔죠. 종합부동산세 강화됐고요. 그래서 뭐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라든지 세율도 다 올라가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올라긴 올랐는데 실제 적용은 아직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아직 그래서 안 됐군요. 고지서는 12월 달 돼서 나오니까 이제 곧. 이제 곧 이제 효과가 나오는데 네. 좀 궁금할 겁니다. 과연 네. 내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뭐 비과세 요건도 이제 3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고요. 네.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1주택자들 80%까지 해주는데 2년 요건이 추가됐고요. 대출도 강화됐고 굉장히 대축도 그거죠. 2주택자 이상 보유하면 대출이 금지되는. 그래서 네.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 나와서 이제 집값이 잡히지 않겠느냐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또 다시 뉴스를 보면 또 약간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실의 이야기를 그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았던 9.13 대책 이후 1년. 자, 교수님. 네. 집값이 지금 다시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네, 많이 들리고 있죠. 예. 어때요, 요즘 상황이? 사실 이게 그 분양가 상한제 하겠다가 아니라 할 거다. 뭐 할 수도 있다. 할까? 묘한 신호를 준 바람에 네. 더 이제 시장에 혼돈을 준 것 같아요. 그 정부가 좀 바보짓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9.13 때 미리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9.13 맞아요. 던지고 나니까 쫙 안정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던졌으면 일단 상식적으로 일단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확실히 안 하고 던졌을 때 초반에는
이제 집값 잡히겠다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6, 7, 8월 3개월을 지나면서 4개월째까지도 그 소폭이지만 상승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니까 우리 애청자분들이나 젊은 세대분들은 또 전문 지식이 없고 바쁘시다 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 저도 이게 왜 오르는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양가가 만약에 1억짜리예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똑같은 집을 8천에 살 수 있거든요. 네. 대충? 그럼 기다렸다 사는 게 남는 거잖아요. 10억짜리면 2억 차예요. 근데 왜 지금 막 살라고 그럴까? 그게 뭐냐면 언론에 제가 뭐 우리 여기서 가끔 쓰지만 부기래기. 뭐 기레기가 부기래기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부기래기는 뭐예요? 부동산 기레기. 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사들을 보니까 네. 너무 편향적인 게 많아요. 예를 네. 들면 뭐 물 건너갔다, 씨가 말라, 뭐 매물이 가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많고 요번에 예를 들면 이런 기사도 있어요. 분양 가격이 강남은 몇 프로 내리고 뭐 몇 프로 내렸는데 맨 끝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상대적으로 강남의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하게 써놔요 말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많이 혼돈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기사들을 파악하는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강남은 반에 반토막도 아니라 반에 반토막에 반에 반토막까지 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실거래가 신고가는 높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신고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그걸 조사를 안 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가 건설산업연구원이나 주택산업연구원 이렇게 시장 참여자 중에 네. 실수요자분들 빼고 그쪽에 이제 주값이 오를수록 이득을 보는 층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네. 포진은 많이 돼 있어요. 건설사, 또 중개사분, 그리고 은행 대출이자 그러니까 은행 좋고. 네. 그 실수요자만 저기잖아요.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 60%가 50% 이상이 무주택자니까 피해를 보고 실수요자 중에서도 세금만 더 늘어나잖아요.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그럼 결국은 다주택자고 일부 계층만 이득을 보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오른가 봤더니 이런 가짜 뉴스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약간 편향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그렇게 오를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바쁘셔서 모르시는데 5월 달에 얘기가 좀 긴데 요거 마무리 이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네. 방송 중에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생생경제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얼핏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5월 달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많이 반발들을 하죠. 다 안 된다고 그러죠. 쓸데없는 네. 짓이라고 하고. 네. 정부 여당에서 이상한 뭐 쓸데없는 짓이라는 의견이 더 많아요. 네. 국민 여론을 조사하니까 70% 네. 정도가 반대해요. 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역대적으로 리노메이션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들 막 경제가 불안할 때 하는 건데 네. 이상하게 나왔다고 했는데 역으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리디노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부자분들, 자산가들은 리디노메이션이 효과가 되면 1000분의 1로 주니까 30억짜리가 300만 원이 되나요? 3천만 원이 되나요? 느낌에. 그래서 그 말 하나 그러니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요? 자산가들 돈이 많은 분들이 네. 강남의 집값을 산 것 같아요. 그게 5, 6, 7인데 이번 달에 좀 거래량이 더 줄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핵심이다. 네. 결론은 집값이 잡혀갔는데 리디노메이션 쓸데없는 토론회가 근데 이제 하는 총재가 안 된다고 딱 잘랐거든요. 근데 참 허무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값 잡으려고 그렇게 정부에서 노력해서 정책 내세웠는데 결국 못 잡은 이유 지금 두 가지 꼽아주신 게 네네네. 하나는 부기레기들에 의한 그런 가짜 뉴스, 또 하나는 리디노미네이션 합의 단위로 변경하는 걸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회 때문이다. 안티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공급 대책이 노무현 때처럼 100만 원 같이 나와서는 금상첨화인데 그게 조금 작았다는 게 공급 대책이 또 뒷받침되지 않았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근데 저기 교수님 제 질문은 9.13 대책 이후의 집값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는 9.13 대책 안에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잡혔잖아요. 얘기였잖아요. 9개월 동안 잡혔잖아. 그 잡혔는데 이후에 제가 분양가 말한 상한제 때문에 두 개가 알겠습니다. 나오면서. 자, 김인만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9.13 대책 이후 집값이 잡혔다는 건 동의하세요? 그때는 잡혔죠. 그때는 그렇죠, 잡혔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아니 우리 그때라 그러면 안 되죠. 9개월인데 장장. 그러면
그때 아니고 그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네, 조금 9개월 길게 동안은 잡혔는데 잡혔었는데 잡힌 척 한 거죠. 잡힌 척한 거다. 네. 그럼 잡힌 척 안 하고 진실을 드러낸 계기는 뭡니까?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2003년도 대책이 나오면서 잡힌 척 했다가 2014년도 다시 오르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은 1년 이상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저는 계속 안정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경제학적으로 그냥 수요와 공급 이렇게 계산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거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80%가 부동산에 이게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데 투자, 삶의 질, 이게 집이란 게 결국 신분 계급을 또 말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게 모든 게 다 부동산에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네. 또 거기서 정부에서는 이제 대책이 나오면서 구매 능력이 억제가 됐는데 구매 욕구가 사라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안한 마음, 심리. 네. 저는 심리라고 보는데 9개월 지나니까 안정이 될 것 같았는데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고 네. 이 불안감이 솟아오르는데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리디노미션 나오고 화폐 뭐 개혁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부작용으로 불안 심리를 더 자극하고 언론에서도 그렇죠? 언론에서도 뉴스를 또 조회수를 올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자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 상대적 박탈감. 왜냐하면 나 혼자 살면 괜찮은데 전세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뭐 어디 얘기하면 다 돈 벌어는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손실을 받거나 투자 안 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투자 성공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2명의 이야기가 한 90% 정도 전체처럼. 이렇게 부풀려지면서 나는 뭐하고 살았나, 우리는 뭐하고 살았나 이 불안감에 네. 여러 가지 네. 맞물리면서 최근에 다시 꿈틀댄다고 뉴스가 나오니까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한 개씩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고 그래서 저는 왜곡이 굉장히 심하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13 대책 이후 집값이 9개월간은 잡혔고 그리고 그 이후 지금 꿈틀거리는 이유는 두 분이 사실 같은 얘기예요. 심리네요, 결국은. 네, 심리. 네, 심리. 그리고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왜곡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가지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이제 포기해야 될까요? 집값 잡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시간이 왜냐면 해결해 준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시간이 해결해, 뭘 해결해? 왜냐하면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고 할 거는 많이 했어요. 안 네.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원론적, 이론적으로는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가 안정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 심리란 건 그렇잖아요. 이게 뭐 공급은 뭐 집을 짓고 3년이 걸리지만 심리는 갑자기 내일이라도 꺾일 수 있는 게 심리거든요. 이게 지금 더 안 오른다는 불안감? 근데 그걸 꺾이지 않게끔 계속 왜곡된 정보들을 주면 꺾이지 않죠. 근데 그게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과거에도 그랬고 그쵸. 시차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게 몇 년 후가 될지는 저도 장담은 못 드리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 그 대출 규제, 부동산 규제들 또 3기 신도시 공급 대책도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돌아가고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네. 안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시차가 필요한 거고요. 저는 심리는 결국에는 안정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정부가 이렇게 쏟아부은 정책들이 분명히 결과를 낼 것이다. 그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제가 분명히 하나 나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 노무현 정부 때를 자꾸 비교하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까지 마무리 딱 던졌을 때 뭐 네. 난리를 폈어요. 그러고서 지금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꺾이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제 글로벌 금융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말들은 많은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뭐 재정 정책은 이명박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그 뒤를 한번 봅시다. 2007년인데 네.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7년간 집값이 안정됐어요. 그렇죠? 네. 2014년까지도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풀어도 안 됐다가 결국 마지막에 초이노믹스 던져가지고 뜬 거잖아요. 빚져서 집 사라. 네. 그럼 뭐 완전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OECD, IMF에서 경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라. 네. 너희 위험하다. 대한민국.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가 너무 많다. 나중에 문제인다. 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뭐 믿거나 말거나 제트기 사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초이노믹스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잡힌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에 가면 30만 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의 결혼 쌍수가 예전에 1990년대마다 한 10만 쌍 됐는데 지금 한 3, 4만으로 준 걸로 알아요. 3분의 1 반토막 미치거든요. 그럼 5만 쌍 중에 한 30%가 내 집 마련한다고 치고 나이가 젊으시니까 20%. 나머지는 전월세 살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사망률이 높아지니까 베이비부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봐야죠. 근데 장기적으로 죄송해요. 네.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건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집값은 서울 시내 안에 집값. 네, 서울시에 지금 1가구 1주택 근로자 소득 평균을 보시면 알아서 평균이 월 소득 300만 원 이하가 60% 70%예요. 네. 그러면 계산은 나왔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서 올릴 뿐이지 없는 사람들은 신종 양턱 갈게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보세요.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신종 양턱. 제가 요새 생각 중인데 뭡니까? 보세요.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네.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15억이 됐어요. 제가 5억을 번 것 같죠.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제가 자재가 있는 가구도 있고 자재가 없는 가구도 있어요. 네. 자, 15억짜리 집이 됐다고 딴 데 가면 15억이 아니에요? 다 오르죠. 똑같죠? 예, 예. 네. 그러면 자재가 있어 만약에. 그러면 5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집 사줄 때. 맞죠? 네. 그 돈을 누가 가져가요? 대출 받으면. 은행하고 아까 말한 건설사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거 연구 중인데 간단해요. 그죠? 그럼 올리면 올릴수록 이득 보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손해보는 사람은 대부분의 무주택자, 근로자, 청년들이에요. 네. 이게 이제 임계점에 왔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2차 세대기는 끝나고 집이 없다가 사람이 늘고 집이 모자란 인류가 처음 겪는 상황이잖아요. 마이너스 금리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아무도 예측 못하지만 끝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는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임계점에 다다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네. 뭐 영국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국 계속 거기 다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어도 돈 갖고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용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전 세계 이 경제 지금 경제학자들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경제학자들이 네. 되게 당당하게 어떤 사람은 집 사라, 어떤 사람은 기다려라 이런 말들 했거든요. 요즘에 네.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위험하죠. 예측할 수 없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대부분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하시죠. 네, 말하면 욕먹거든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네, 네. 자, 그래서 집값은 결국은 떨어질 거라고 두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 그래서 내 집 언제 사냐 이건데 그건 저희가 좀 결론적으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집값이 지금 상승된 거는 일시적인 거고 곧 꺾일 것이다. 일단 두 분 동의하신 거예요? 네, 곧이라는 개념은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보는 거죠. 6개월에서 1년? 네. 뭐 내일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매주 금요일 저희가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부동산 수다인데요.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또 나온 게 있죠. 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를 지금 2년 연장하는데 4년 연장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부작용과 이게 긍정의 효과가 이게 공존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부작용도 만만하지 않아서 네. 사실 걱정도 됩니다. 이게 사실 원래 상가는 있었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네, 이제 그랬죠. 5년에서 10년으로 이번에 올해 개정이 되면서 10년 동안 최초 계약하고 10년 동안은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이 받아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받아줘야 되는데 이 아파트 주택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계약하고 협의해서 이게 또 이게 다시 이렇게 살 수는 있어도 주인이 싫어. 너 나가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계약 갱신 청구권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거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게 2년 살다가 2년 더가 될지 최종 2년 더해서 6년이 될지는 아직까지 뭐 이게 최종 법이 이렇게 된 게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2년 금방 가거든요. 정말 금방 가요. 전세 살아본 사람들은요. 계약하고 한 6개월 지나면 1년 반 후가 걱정이 돼요.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네. 진짜 2년이 오래 굉장히 가요. 짧은 시간이라서 길어 그럼요. 보여도 짧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꼭 필요한 제도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했어야 하는 생각하는데 제도나 부작용은 부작용을 분명히 예상이 되는 게 집주인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게 이제 4년 6년 동안 집값이 전세값을 이게 많이 못 올리는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네, 거죠. 그 부작용이 이제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오르는 거? 계속 이제 또 뭐 편향적인 분들이 얘기하죠.
집값이 급등할 거다. 전세 가격이. 그럼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 자,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서울시의 공실이 제가 알기로 수치로 좀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많습니다. 네. 좋은 집을 생각해서 그렇지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다 안 해준다고 하면 집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득권의 어떤 그 신용 창조 기능을 활용한 네. 조금 점점점한 그 경제 상황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게 빚어지는 거고 지금 부작용을 얘기하는 것도 그쪽 양반들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10년을 상가임대차법을 주니까 우리가 저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3이잖아요. 그럼 3년을 해줘야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본 이야기 얘기죠? 나오더라고요. 그럼 3년 하면 6년이에요. 네. 그러면 안정적으로 자녀 교육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은 건 뻔히 알아요. 근데 왜 이걸 통과를 못 시켰을까? 이거 2010년도에도 발의됐고 2011년도도 됐고 지금 또 됐어요. 또 됐는데 요번에 그 시끄러우신 조국 그쪽 분들이 그분이죠. 법무부 장관이 이거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하는 거 좋은 거죠. 해야 젊은이들이 서울 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막 일하다 보니까 이사 가래요. 머리 아프죠. 이사 갈 때 그냥 가요? 중개인들 수수료 줘야지. 이런 거 없애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봐요. 제가 볼 땐. 그렇다고 네. 그분들은 집이 있는데 임차를 놨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임대를 더 올리던 들이던 두 번째 문제고 안정이 되면 미래에 대한 예산의 어떤 미래 지출 이런 걸 계산하면서 국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경제 기반이 닫히니까 저는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그 집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임대업을 하시는데 절대 임대료를 올리시지 않는 주인으로 유명하십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방송에. 왜 갑자기 겸손해지세요?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임대업을 물론 내 투자고 내 재산이지만 그 이전에 내가 어려웠던 적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한테 한두 푼 올리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자격이 없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마음가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압축 성장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 베이비 부모 제가 마지막 세대인데 베이비 부모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젊은이들 생각하면 벌만큼 버셨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돈에 쏠리면 인생을 잃어요. 비우면 많은 게 보이고 더 많은 행복이 있다고 오늘 봐요. 철학으로 또 제가 볼 때는 돈 하는 거는 이제 우리도 이제 한계 온 것 같고 뭐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있어야 또 나라가 살고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 또 이어지는 거니까 좀 글로벌적으로 맨날 글로벌을 떠드는데 인류애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기득권만 주장하지 마시고 자기 혼자 본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발전해서 본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의무 연장된다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평소 집 가지고 고민 많으시죠? 고민 있으신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우리 교수님과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금요일 토론 중에 아무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이 두 분을 좋아하는 건지 부동산 소식에 관심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저희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 일부에서 했던 게 전월세 상한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집주인들도 국민인데 너무 집주인들만 피해보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그만해라. 그만하셔라. 왜냐면. 많이 못다, 아니다. 그 뒤까지는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 어쨌건.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집주인들의 피해본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가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바라봤는데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이제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발상의 전환을 하자면 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 집주인이 억울할 수는 있지만 반대 상황이 벌어지면
임차인이 오래 살아주면 고마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그렇죠. 가다 보면 그렇죠. 이제는 그런 날도 올 수 있으니 물론 뭐 서울은 좀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상가만 하더라도 이게 10년으로 길어지게 되면 문제가 많을 거라고 했는데 물론 일부 지역은 뭐 임대인들이 가격을 올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지방에 가면 공실이 많거든요. 아니, 지금 서울도요. 서울도 상가 지금 그렇죠. 미리 장사해 보시고 괜찮으면 임대해서 이렇게 공실이 많아져요. 그래서 네. 제발 임차인 나갈까봐 조마조마하고 더 맞아요. 오래 있어 달라고 하는 임대인들도 많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서 그럼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집주인들도 너무 뭐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상생하면서 좋잖아요. 내 집에 내가 살 수 없는 집에 그렇게 오래 살아주면 고마운 일이니까 네. 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생이잖아요. 네. 이게 공동체 의식이고 같이 잘 살아야 사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아이 친구가 행복해야 내 아이도 행복하더라고요. 명언이십니다. 진짜 명언이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내 이웃이 집 때문에 힘들고 거주에 불안정한 게 있으면 결국 나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 이게 공동체 의식인 것 같아서요. 우리가 좀 그런 문제로 부동산의 문제도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주제 안심 전환 대출 이게 요즘 최고의 화제예요. 오늘까지 얼마나 안심 전환 대출로 갈아탔나요? 이거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두 분? 이게 질문 자체가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네. 이게 이번이 2차고요. 2013년인가요? 1차를 했었는데 2015년에 이 비슷한 게 15년이었나요?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때는 선착순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은 선착순이 아니고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집값 이렇게 낮은. 선정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됐다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 29일이 지나봐야 그렇네요. 몇 명이 신청을 하고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되냐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예전보다는 못하다고 나와요. 나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미가 없군요.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음 주에 해도 되고요. 29일 전에만 신청을 하면 돼요. 아,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얼핏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준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네. 접속이 잘 안 돼요. 이게 막 느려지고 서버가 느려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관심은 많고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여러 가지 따져보고 있겠죠. 조금 네. 더 따져보고. 네. 교수님도 이거 보셨어요? 이 상품 자세하게? 필요 없으셔서 안 보셨죠? 정부가 왜 내놓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 왜요? 아니 그냥 놔두면 될 걸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요. 아니 그죠? 근데요, 저 아는 친구는 이걸로 이제 네. 바꿀 수 있대요. 그랬더니 이자가 한 달에 많이 줄죠. 예. 엄청 좋아요.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좋은 제도인데 네. 이게 이제 전 국민 대상이거나 뭐 공정하게 되면 좋은데 음. 변동금리하고 부분 고정금리 그분들만 해당이 되니까 고정금리 받으셨던 분들이 또 그게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고정금리는 빼고 정부 입장에서는 네. 정책적으로 고정금리가 이제 변동금리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왔을 때 이 리스크에 이제 취약한 변동금리 가진 차주들이 변제를 못하면 이제 매물이 나오고 경매가 나오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네. 고정금리는 좀 안정적이니까 소득 대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그래서 고정금리로 최대한 바꾸려고 우리 경제위기 느낌이 있을 때 고정금리를 많이 바꿨잖아요. 2008년 이후로. 그래서 네. 많이 바꿔서 지금 한 50~60%가 지금 고정금리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되고 계획이 다 잡히잖아요. 근데 변동금리는 만약에 조금만 2~3%가 올라도 그렇죠. 큰일 나죠. 소득이 뻔한데 아까 이자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쓰는 사람들이 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일 거라는 전제를 지금 하고 한 힘든 거예요. 가구들도 많잖아요. 예전에 70% 80% 했을 때 네. 대출 풀로 받은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럼요. 집값 많이 올라서 팔아야 되는데 잠시 멈춰서 만약에 끝에 산 분들 재작년에 산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뭐 재산세 들고 금리 올라 걱정이시겠죠. 근데 갭 투자라고 또 팔지도 못하게 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걸 던진 것 같아요. 정부에서 풀어주시려고. 근데 이게 고정금리 가진 분들한테 또 이제 또 피해가 되니까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부의 의지는 뭐 단호하더라고요. 고정금리자는 아니다라고 딱 끊어놨어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부 방침은 그렇죠. 사실 변동금리가 이제 고정금리가 금리가 좀 높거든요, 원래. 그래서 사람들이 따졌을 때 당장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변동금리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뭐 위기 상황이 오거나 금리가 급등하게 그렇죠. 되면 이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정부는 어떻게든 고정금리를 많이 이게 유도를 하고 싶어 하고 네. 또 이게 계약자들은
따져보고 금리가 비싸니까 안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20조 한도 내에서 이런 상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니까 그렇죠.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꼭 해라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요. 왜요? 지금 은행 창구에 가서 물어보면요. 은행 뭐 갔다 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딱 가면 제가 뭘 하라 바꾸라 강력하게 권유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솔직히. 왜냐하면 변동금리하고 지금 고정금리가 통상적으로는 변동금리가 더 높아서 고정금리를 바꾸는 건데 지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하고 그렇죠.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 데다가 여러분들 요새 많이 듣잖아요. 뭐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이자가 그러면 더 이제 내려갈 수 고정금리는 있는. 예를 들어서 2% 딱 해놨는데 싸게 해서 1.5% 했다고 쳐요. 근데 네. 마이너스 금리가 됐어요. 그러면 변동금리는 마이너스인데 나는 30년간 고정금리를 내면 진짜 정부한테 사기당할 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경기상을 모르기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어떤 걸 하라고 지금 권유를 못하는 입장이고 정부는 원래 원론적인 지금 소장님 말씀 주신 그런 이론에 비춰봤을 때 위기가 왔을 때는 금리가 더 올라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두 개 누가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요걸 따져봐야 어려운 것 될 게 같아요. 예, 맞아요. 지금은 분명히 이게 현재 나와 있는 변동금리보다도 더 저렴하게 책정했으니까 유리한 건 많고요. 네. 향후에 별 차이 금리가- 없어요. 0.5.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은 이제 전자약정 기준으로 이제 30년 상환으로 하면 2.2%, 10년으로 하면 1.85%거든요. 0.15%네. 그래서 1.85 고정금리가 1.85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변동금리 몇 프로예요? 차이가 많이 없잖아요. 변동금리 이거보다는 높죠. 근데 1.85까지는 변동금리가 지금 나오는데 나오는 말이 이게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를 내렸고 더 낮아질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리스크이긴 한데 고정금리 치고는 분명히 낮은 거는 맞고요. 향후에 더 많이 내려가게 되면 이게 3년이거든요. 중고 네. 상환 수수료가 나오는 게. 안 되면 수수료 내고 해지하고 더 저렴한 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금리. 변동금리가 0.5%까지 갔어. 네. 그래 되면 그냥 상환 수수료 내고 갈아타는 게 유리한 거고요. 상황에 맞춰서. 근데 지금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대출 규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현재 나온 대출 규제 무시하고 그대로 이렇게 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분처럼 지금 대출을 많이 내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죠. 갈아타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유리하다. 나중에 더 많이 내려가면 뭐 그때 수수료 내고 수수료 내고 갈아타면 된다. 갈아타든 3년 지나서 갈아타든 그때 고민하시고 네. 뭐 설마 마이너스 금리까지 뭐 3년 내에 가겠어요? 라고 이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거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아까 초이노믹스 얘기하셨는데 그때 나왔던 게 뭐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뭐 이런 많죠. 거였잖아요. 네, 많죠. 그거보다 더 낮아요? 더 낮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네. 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은 분들은 이걸로 못 갈아타더라고요. 갈아탈 일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정말 엄청난 이 혜택을 상품의 주게 받군요. 대상은 살아 대상은 있는 것 같은데. 높은 금리를 받은 변동금리 받은 분들을 갈아타라는 거지. 아니, 지금 제2금융권 좋은 이런 조건의 분들. 대출을 받은 분이 갈아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도 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지를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저 아는 사람이 요거 때문에 자기 못 됐다고 억울해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더 또-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걸 또 억울하면 안 되고요. 은행 가서 계산 좀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걱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시고. 네. 저도 오프닝에서 한번 이거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막 얘기하려다가 이게요 안 들려요. 어차피 네. 자기 상황 아니면 네, 맞습니다. 은행 은행 가시면 가셔서 돼요. 네, 여쭤보시는 그게 제일 게 좋습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확실하죠, 예. 네. 4867님께서 부동산 문제는 집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는다. 그래서 결국은 집을 보유했거나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부각돼서 그게 다수의 여론으로 오판되는 현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좋은 네, 말씀.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이 질문을 끝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어떻게 내 집 마련해야 되냐. 한문도 교수님은, 그냥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내 집의 마련의 적기죠. 적기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근데 지금 이 현실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도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자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올 한 해로 그럼 제가 한정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출이 네. 규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살 수 있는 분은 사시는 게 좋고. 네. 아까 다만 투자성이나 투기성은 마음을 비우시고 사셔야 정상적인 지금 정상적인 이제 자기 매매가 되고요. 그 외의 요소들은 은행에서 아마 자동으로 커팅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청취자분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50% 이상이 다 무주택자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과연
집을 매입하고 고민해야 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고민할 그분들 수 입장에서는 있는 은행 것만 가시면 네. 정리를 해주거든요. 아, 좀 무리다 뭐 해라. 거기에 따라서 하시는 게 편하고 다만 아기들이 어리다라면 약간 무리해서 행복을 누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럼 소장님한테는 우리 8779님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네.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이 든 사람들, 특히 퇴직금도 없는 사람들, 월세 또 200 안 되는데 월세 상향제는 없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 월세 임대 수익을 가지고 생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 말씀이신가요? 아, 맞네요. 월세 제가 받아서 답변드리기 생활하는 쉬운데. 사람. 네. 뭐 아시겠지만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냅니다. 그죠.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벌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60에서 70%가 필요 경비로 공제가 돼요. 3천만 원 중에 1,000만 원 남는 거예요. 남는 네. 것 중에 그 50%를 내겠어요. 20%를 내겠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있는 분들의 좀 저거고 예를 들어서 1,500, 2,000 정도 겨우 사신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세금 계산해 보니까 몇십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임대가 한 채에서 60만 원, 8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나오신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조금 몇만 원도 차이가 크시겠죠. 그분 입장에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노후하시고 은퇴하신다 그러면 구제하는 방안이 좀 나오면 금상첨화로 살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임대사업자 두 채 이상 분들은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청취자분이 있는 자들의 소리다라는 소리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그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엄청 많죠. 있으니까 네. 네, 그걸로 좀 생각을 해 혜택도 주셨으면 있고요. 좋겠다. 이제 시대 흐름 자체가 투명 과세로 가거든요. 예전에는 내야 될 세금 또 등록 안 했는데 이제는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뭐 다른 일을 하시든지 어떻게든 네. 방법을 찾아야지 뭐 세금 안 내고 싶다 아니면 나 어떡하냐 해서 정부가 다 구제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착한 임대업자 한문도 교수님과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이 없어서 부기르기가 될 수 없는 경제진행자 김혜민 PD와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할까?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지향하는 우리 김혜만 소장님이 함께하고 있는 토론 아니고 수다 부동산 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